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같이 사례로 쉽게 배우는 M&A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치평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M&A 하면 사실 가치평가 하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수익 접근 방법 아니면 자산 접근 방법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 접근 방법이고, 수익 접근 방법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 활용 모형이 있고,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M&A에서 실제 제일 많이 쓰이는 가치 평가 목적으로만 많이 쓰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모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더 이제 M&A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쓴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 가치 평가에 가치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M&A에서는 그것보다 굉장히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경제학에 보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이제 같은 제품은 동일한 제품은 동일한 가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금이나 일본에서 판매하는 금이나 1온스에 거의 같은 가격을 받겠죠. 은도 그러고 철광석도 그러고 석유도 그러고 제품이 같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폰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거,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가격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 실물이다 보니까 이게 좀 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 파는 아이폰이 이제 국내에서 파는 아이폰하고 가격이 좀 다른 점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관세도 물고 운송비도 들고 이래가지고 좀 국내에서 좀 더 비싸게 팔고 이런 특성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은 이제 그러한 거래 비용이라고 부르죠. 거래 비용들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제품이라면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기업 가치 평가로 한다면 같은 회사라면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하나는 삼성전자 A, 하나는 삼성전자 B. 그럼 삼성전자 A하고 B하고 동일하게 완전히 똑같으면 A의 주가가 예를 들어 한 주당 10,000원이고 그럼 B의 주가도 한 주당 10,000원이겠죠. 근데 이제 두 기업이 같으면 같을수록 평가가 가치가 같아지고, 두 기업이 그 같음의 정도가 멀으면 멀어질수록 이제 가치가 좀 차이가 나겠죠.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중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론적인 가격인데, 여기 점선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 점선 위아래로는 가격이 조금 변동할 수 있다. 즉, 이런 요 차이 정도가, 요 중심 가격에서의 차이 정도가 뭐랄까 좀 거래 비용 아니면 시장이 불안전함에서 생기는 그 가격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가격이 이제 어떤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의 그런 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띠의 형태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좀 잠깐 지웠다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가격으로 표현되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생산과 소비되는 지역이 다른 경우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여 가격이 이처럼 이렇게 밴드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요 사이에 밴드를 이루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각국의 통화도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스프레드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하나에 넓게 본다면 이 가격 밴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참 이런 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상대 가치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 상대가치 평가 방법은 좀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 M&A, IPO. 요때 이제 가장 가치 평가할 때 많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기업은 이제 세상에 정확하게 똑같은 기업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기업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기업끼리 유사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할 때 상대가치 평가는 이제 배수라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1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10배 형성되어 있다. 그럼 하이닉스도 뭐 거의 삼성전자랑 같은 부류니까 뭐 10배 정도의 형성되어 있지 않냐라는 요 비율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기업을 그렇게 평가하고 요 유사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뒷부분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는 자세히 보고 그다음은 이 유사기업을 이제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이 유사할 것. 중요하게 두 회사의 비즈니스 내용이 유사해야지 유사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왜냐면 사업 내용이 유사하면 이제 어떠한 시장 그러니까 회사 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고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거겠죠. 반대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기기들의 사양이 점점 고사양이 된다. 그럼 아무래도 반도체가 많이 쓰이겠죠. 그럼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이렇게 산업 내에서 아니면은 시장 내에서 어떠한 변수가 변했을 때 그 기업에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야지만 이게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건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자본금 차이가 5배 이내일 것, 매출액의 차이가 0.2에서 5배일 것, 부채 비율의 차이가 0.2에서 2배일 것. 이제 같은 산업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자본금 차이, 그러니까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규모 차이가 너무 크면 그거는 같은 회사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냐? 저희 뭐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에버랜드가 지금 삼성물산으로 변했죠. 놀이공원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조그만 뭐 개인이 하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요 두 회사를 우리가 같은 회사라고 비교 대상 회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르죠. 왜냐면 일단은 그 사이즈에서 오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은 사이즈가 큰 회사들은 아무래도 불황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거를 그 뭐랄까 흡수하는 이걸 그다음에 저항해 나가는 헤쳐나가는 이런 능력이 좀 크고 작은 회사들은 좀 작고 예를 들어 배라고 유람선 같은 한강에 떠있는 유람선이랑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크루즈선이랑 같은 배니까 우리 같은 배로 봐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격투기에서 체급 차이라고 보십니다. 똑같은 격투기 선수라도 비교를 하려면은 같은 체급에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차이, 매출액 차이, 부채 비율 차이 이게 하나의 격투기에서 얘기하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급이라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것, 1년간 분할 합병 영업 양수도가 없을 것. 2년간 감사 의견이 적정이란 뭐냐면은 이 유사기업 선정은 IPO 할 때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IPO 시 비교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사했는데 그 의견들이 좀 적정,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믿을만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최근 1년 동안 뭐 분할이니 합병이니 영업양수니 큰 사업상에 뭔가 변화가 없을 것 고려하지만 이게 비교 대상 기업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IPO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고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해도 되고 이것들을 그 판단하시는 분이 자의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비교 대상 기업 이게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IPO 할 때 이제 주는 기준입니다. 보시면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뭐 세부적인 분류 기준에 속하는 기업일 것, 상장 법인일 것, 상장 법인은 상장 법인끼리 평가한다.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할 것. 그러니까 이게 메인 비즈니스가 유사해야 된다.
재무적 적정성 여기 써있네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체급이 비슷할 것, 자본금의 차이가 5배 이내일 것, 매출액의 차이가 뭐 0.2에서 5배 이내일 것, 부채 비율의 차이가 0.2에서 2배일 것, 비교의 대상 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실현했을 것,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것,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타는 결산월이 동일할 것. 그러니까 결산월이 뭐냐면 그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보통 회사들은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하는데 가끔가다 뭐 4월 1일에서 뭐 3월 30일까지 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산월이 동일해야지 비교하기가 쉽겠죠. 최근 2년간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것, 1년간 중대한 경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을 것, 1년간 중대한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가 없을 것.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사이즈, 체급에 있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관리 종목,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 왜냐하면 이제 상장회사는 상장회사끼리 같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관리 종목이나 투자 유의 종목은 주가가 지멋대로 막 흘러갈 수 있어요. 즉, 주가가 실제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잘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리 종목,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비교 대상 기업과 비교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EV, EBITDA 평가부터 볼게요. EV, EBITDA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EV가 에코티 밸류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전체 가치예요. EBITDA는 그쵸? EBIT이라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DA가 이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요거 두 개를 이제 도한 거죠. 그래서 M&A에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그 M&A 프로젝트에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이제 평가되고 있어요. 금융업은 제예요. 금융업은 PBR이라고 뒤쪽에서 나올 텐데 그걸 쓰고, 그러니까 M&A에서 뭐 같이 평가한다 그러면은 뭐 멀티플 몇 배 주실래요? 10배 주실래요? 그러면은 에비타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몇 배 쳐줄 거냐? 에비타 기준으로 10배 쳐주겠다. 그러면 에비타가 10억이라고 쳐봐요. 10배면 나 이 기업 100억에 사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EV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요 공식은 꼭 외우셔야 돼요. 시가총액 플러스 이자 지급 부채의 시가평가 금액 빼기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요거를 이제 IBD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넘어가시고, 일단은 중요한 건 시가총액, 그다음에 부채총액 빼기 현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EV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 제가 지금 이 M&A 강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강좌를 전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요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지은 아니면 제 강의에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 가치 평가 요거를 하신 다음에 저는 요 M&A 강좌를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현금을 차감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거를 인수했어요. 회사를. 시가총액 플러스 부채 빼기 현금이면 내가 인수했으니까 당연히 이 현금도 내게 되잖아요. 그 회사께. 그러니까 그 돈으로 부채를 갚아주니까 현금을 빼는 거거든요. 에비타는 EV가 기업 전체의 가치. 왜냐면은 EBIT이라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은 채권자, 그다음에 주주한테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주주 모두 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EBIT이에요. DA까지 한 건 현금 흐름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금 흐름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 못하지만 이게 그냥 현금 흐름이다. 대표적인 비현금 항목이 감가상각비니까 그것들을 더했다.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반적인 기업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자 라고 해가지고 EBITDA, 현금 흐름 대비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EBITDA는 채권자와 주주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함. 그래서 영업이익이죠. 투자자들은 이익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개념을 선호해가지고 현금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EBIT과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만을 EBIT에 더해서 EBITDA를 구합니다. 그래서 EBITDA로 도출된 가치를 주주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제 EV 빼기 순차입금, 순차입금이라는 게 이거예요. 부채의 시가평가 빼기 현금, 이게 순차입금이신 거죠. 이거 순차입금을 합니다. 공식을 통해서 주주 가치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V, EBITDA 배수 계산 시 EBITDA 기간을 한 기간 전, 그러니까 작년도에 EBITDA를 쓴다, 아니면 현재 EBITDA를 현재 추정값 쓴다,
내년도에 EBITDA를 쓰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걸 하겠죠. 왜냐면 M&A 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쓰거든요.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 지금 2019년도에요. 2018년도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신 2019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아. 그럼 2018년도 EBITDA 가지고 같은 10배를 쳐준다. 그러면은 2018년도 실적이 뭐 예를 들어 1000억이었어 EBITDA가. 올해는 근데 예상하는 게 한 700억밖에 안 돼. 그러면 작년도 실적으로는 이게 1조짜리 회사잖아요. 올해 실적은 7천억이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도 실적으로 EBITDA로 합시다. 사는 사람 입장은 무슨 소리예요. 가장 최근 EBITDA를 써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이 반대로 작년도 실적이 예를 들어 뭐 700억이고 올해가 한 1000억이 예상돼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작년도 거 합시다. 우리는 실적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실적 다 지나간 건데 올해가 더 좋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자. 다 지들 좋은 기준으로 해요. 그게 뭐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는 다 자기들 유리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그냥 협의하고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 일관된 평가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EBITDA로 EBITDA 계산도 무방하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이게 작년도에 EBITDA를 쓸 거냐, 현재 EBITDA 추정값 쓸 거냐, 내년도에 EBITDA를 쓸 거냐, 이거를 할 때 보면은 일관되게 모든 거를 다 작년도 거를 썼다. 가치 평가를 할 때. 그러면 뭐 괜찮아요, 또. 근데 어떤 거는 작년 거, 어떤 거는 올해, 어떤 거는 내년, 이렇게 막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현재 시점에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EBITDA를 작년 걸 써더라도 EV는 지금의 EV예요. 작년도의 EV가 아니라 지금 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EV, EBITDA는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다음 장에서 계속 하시죠.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좀 중간에 끊기도 그러고 자 보시죠. 한번 예제를 보시죠. EBITDA 보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상대 가치 평가예요. 여기 보시면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고요. 요 빨간 게, 요 노란 게 평균이고, 요 파란 거는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장재 업체들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요런 업체들의 이제 EBITDA인데 평균이 4.4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연도별로 큰 차이 없죠. 2009년도에 좀 높고 2014년도에 높고 그쵸? 큰 차이 없죠. 반대로 이제 전장기업이에요. 전장기업은 평균이 6.7이잖아요. 둘이 높죠. EBITDA를 평균했을 때요. 그쵸? 전장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흐름은 내장기업이나 비슷해요. 보면 내장기업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쵸? 2009년도하고 14년도가 좋았잖아요. 얘도 보면은 2008년도 안 좋았다가 2012년 좋았다가 2014년도 다시 좋았다가 흐름은 둘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절대적인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기업은 멀티플이 그러니까 즉 EBITDA 대비 시가총액이 4.4배 형성되어 있는 거고 전장기업은 EBITDA 대비 시가총액이 6.7배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10억 원의 EBITDA를 창출한다 할지라도 인테리어 기업은 시가총액이 44억인 거고 전장기업은 시가총액이 67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뭐 세부적인 좀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의 사업군 안에서도 세부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 사업 안에서도 인테리어 기업, 뭐 전장 기업, 뭐 엔진 기업, 뭐 타이어 기업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업들이 최소 3개 이상 있어야지.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을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유사 비교 대상 회사가 1, 2, 3 있어야지 얘네들의 뭐 EB, EBITDA를 통해서 A라는 기업의 EB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EB, EBITDA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마저 다 같이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